지금 부동산이 폭등해서 진짜 난리인데 서울 땅값은 지금 평균이 9억이랍니다. 정부에서는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니까 지금 여러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법이 뭐냐, 재작년 그러니까 20년 7월 29일에 개정된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있는데, 임대차 3법이 뭔지 알아야겠죠. 1980년 이후로 31년 만에 바뀐 법입니다.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뭐냐,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세입자라고 볼 수 있죠.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래 2년 계약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1회도 요구해서 2년을 더 써서 1+1으로 4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계약기간 연수가 1개월 이상 남았으면 저 2년 더 할래요? 라고 해버리면 무조건 연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전월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전세 월세 상한, 즉 제한한다는 의미인데요. 갱신할 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5억 전세금이라면 5억 2,500만원까지만 전세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도가 5%라서 아무리 세입자랑 주인이 합의를 해도 그 이상은 못 올리죠. 국가에서 개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은 전월세 신고제인데, 전월세 계약 후 한 달 이내로 임대차 개용 내용을 지자체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한 거죠. 하지만 이 법이 개정되고 1년 반 정도가 흘렀는데요. 분명히 부동산이나 전세 상승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오히려 폭등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세는 최대 5%밖에 못 올리니까 월세로 바꾸고 대출도 힘들고 그냥 월세로 살자는 생각으로 저축을 안 하고 월세를 계속 쓰게 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전세보다 월세 거래량이 더 늘어났다고 해요. 오히려 조사에 따르면 평균 전세 가격이 법 시행 이후로 77%나 올랐다고 하죠. 근데 왜 올랐을까요? 예전에는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한 곳은 전세로 내주고 다른 곳은 자기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상한제 때문에 전세를 못 올리잖아요, 5%밖에.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집을 처분을 해서 시장에 내놓고 세입자를 쫓아내고 그 집에 자기가 사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집값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전월세 상한제라는 거는 전세 월세를 제한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생각으로 취지된 법인데, 오히려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부터 전세를 크게 올려버리는 큰 부작용을 초래한 거죠. 더군다나 주택수가 적을 때는 빈집의 경우 지금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처분하면 수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을 사재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이걸 또 막기 위해서 그러면 빈집에도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그러니까 월세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웃기게도 전세값이 올랐는데 이번 임대차법이 5개월 시행되는 동안 평균 5년치만큼 올랐다고 해요. 정부에서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너무 나쁜 사람인 것 같고 폭리를 취하는 거 사람인 것 같죠. 시장 경제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다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싸질 수가 있는 거예요.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봤을 때 다주택자는 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으는 이유가 뭐냐, 다주택자에게 판매하기 위함인 거죠. 예를 들어 터키는 오히려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줘서 너도 나도 주택 임대 사업을 하게끔 만들고, 그로 인해 공급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집값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하면은 오히려 주택 가격이 안정화가 되겠죠. 우리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도 서로 최저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싸지잖아요.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이 맞죠. 하지만 폭등하는 집값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는 감히 우리들부터가 시장경제에서 아무것도 모르면 똑같은 일을 되풀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프랑스 혁명 당시 일입니다. 로베스피에르라는 정치인은 우유 가격이 많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듣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 우유 가격을 강제로 반으로 내렸어요. 이 일로 어기는 업자에게는 목을 잘라서 엄벌에 처했다고 합니다. 근데 반으로 내리다 보니까 이 우유를 팔아가지고는 젖소 사료도 못 먹이고 우유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젖소를 우유를 짜내는 게 아니라 도축을 해서 고기로 내다 팔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젖소가 줄어들게 되니까 우유 생산량이 줄어들고 폭등하겠죠. 그래갖고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사료값을 내라, 사료값을 내면 해결되겠네라고 사료값을 반으로 내리니까 이제 어떻게 돼버리냐, 사료 상인들이 생산을 중단해버리고 그로 인해서 젖소도 없고 사료도 없으니까 우유값이 10배가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공포정치로 목을 다리고 다스리던 로베스피에르는 시민들에게 자신의 목이 잘리고 말았는데요. 정말 유명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이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곡물 상인이 곡물 차지의 가격을 올림으로써 이익을 취한다고 생각을 했죠. 유럽에서는 농부만이 상인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준 거죠. 근데 유통업자를 배제해서 중간에 농부가 직접 팔기 때문에 곡물이 싸질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곡물이 폭등하게 됐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2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농부는 자신이 돈으로 곡물을 유통하기 위해 썼는데 이게 한두 명의 농부가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오르게 된 거고, 또 농사만 잘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농부가 농사뿐만이 아니라 유통도 같이 해야 하다 보니까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이 줄어들어서 곡물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두 개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으로 통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는 경제가 역사가 오래됐고 그만큼 실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 배워온 거죠.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로 급격하게 자본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 스스로가 경제 공부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을 살고 싶어서 아파트 값을 보니까 평균이 9억이고 반포자에 같이 좋은 아파트는 19억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푼도 안 쓰고 얼마나 모아야 반포자에를 들어갈 수 있을까? 26년 정도를 모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26년 동안 반포자에가 19억 그대로일까요? 그때는 한 50억 하지 않을까? 그래서 2030이 집을 포기하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까 이제 출산율도 저하되고 해외여행이나 자동차 명품 소비에 돈이 몰리는 거예요. 투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 이거죠. 부동산이 왜 폭등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